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2월 7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문화의 꼭지를 하나 골랐는데요. 지난 시간 이후에 떠올랐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처럼 우리말 이야기 포함해서 그 외 이야기도 제 눈길이 간 것들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 오늘 뭐 주로 글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말이라는 부분에서는 불과 관련된 이야기,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뭐 불쌍하다, 부끄럽다, 거기에 대한 어원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에 오늘 거기에 또 연관지어서 쭉 생각들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보겠습니다. 먼저 대문 사진에서 쓴 그림인데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게 뭔지. 이게 이제 거창 신원 사건에 있는 묘비입니다. 예. 이거랑 제주도에 있었던 4.3이랑 비슷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전쟁 중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양민들 700여 명을 이제 사살한 사건이고, 요거는 그 중에 이제 그게 한 3군데, 4군데 정도에서 발생을 했는데, 여기 박산골이란 곳은, 이게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그 박산골, 학살 현장도 제가 가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시체들을 수습을 했는데 분류가 잘 안 됐죠. 예, 그래서 뭐 어른 작은 뼈들을 모아서 아이들 묘 이렇게 만들었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그 당시 경남 본가 틀릴 수 있습니다만 모아서 이렇게 비석을 만들었어요. 이 비석을 만들었던 초창기 비석인데, 이게 뒤에 다시 그 뭐죠? 군사혁명,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걸 다시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좀 더 빨갱이로 몰게 돼서 입을 닫아버리게 하죠. 그런 일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출신들이 차마 이 이야기를 못했죠. 왜?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정도가 아니죠, 빨갱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를 다시 부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땅에 파묻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앞뒤 내면으로 빽빽히 글을 썼는데, 그 글을 하나씩 정으로 쪼았어요. 쪼아서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까지 아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으실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 관련자와 관련된 분들하고 이렇게 말을 들을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을 쪼개 명령을 한 것은 그 당시 이제 군사 정부였고, 정을 쪼은 당사자들은 누구냐면은 이 피해자들의 유족이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이걸 쪼게 만든 거예요. 참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 비를 파묻었어요, 땅에다가. 네. 저는 그 유족들로 하여금 스스로 정으로 쪼아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자체가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고요. 이것을 땅에 파묻었는데, 이것이 다시 이제 그 이후에 박정희 끝나고 나서이든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그 국가가 이게 대해서 사죄하고 뭐 여러 가지 설비들을 갖추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파낸 건지, 파낸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것을 원래 있던 현장에 그대로 다시 꺼내놓은 겁니다, 땅 위로.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자연인 이제 그런 거 가끔 보거든요. 예. 참 우리나라만큼 자연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을까? 네, 미국 같은 데서를 보면 예전에 뭐 시골사 박경철이 추천했던 책들 중에도 보면은 미국 시골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오두막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제가 책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책으로 만들어질 정도였는데, 그래 따지면 우리나라는 책이 수백 권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뭐 산에 가서 절에 가서 암자에 가서 돛 닦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서구 전체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우리는 판단 고기에도 보면은 당군들이 항상 할 일을 마친 다음에는 산으로 들어가서 산신령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각박하게 살지만 현재 도시 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는 인간이 만든 규칙, 대자연의 흐름, 신이 만들어놓은 규칙에서 많이 어긋나 있는데, 삶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되게 감수성이 예민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고 용을 쓰지요 맞추려고. 네, 그래야만 전체가 사니까. 그러다가 할 일이 끝났을 때는 그게 실패든지 성공이든지 간에 나만의 안식을 위해서 간다. 네. 보면 인도에도 그런 이야기들 제가 읽은 것 같아요. 뭐 10대는 뭘 하고 20대는 뭘 하고 유교적인 그런 거 말고 30대는 뭘 하고 40대는 뭐 가족을 부양을 해서 50이 넘으면은 수도를 한다. 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침으로서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런 부분들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즉,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좀 휩쓸려 살다 보면은 이런 일까지 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내란 사건도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걸 정을 쪼으라고 명령한 자, 실행에 옮긴 자,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비슷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저도 여러분, 우리도 20대 나이에 군대를 갔는데 하여튼 위정자가 들어서서 전쟁을 일으켰다. 마찬가지로 계엄군에 포함이 됐다. 거기에서 욱해서 날 때리길래 받아쳤다. 사건이 확장됐다. 광주 사태처럼 됐다.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갈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그런 적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긴장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긴장.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예. 부득이하게 끌려다니는 부분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도드라지려고 그러면은 순리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난 돌이 정 만든다. 우리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신세를 지고 있죠. 예,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고통의 근원이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하고 우리가 누가 가르쳐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문화적 DNA에 속해 있는 이건 아니다라는 부분의 갈등. 그 갈등을 통해서도 인류라는 것들이 성장을 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인생은 우주가 끝날 때까지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손에서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안 끊으면 그냥 끊겨질 거니까 내가 끊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긴장을 유지하고 돌아보고 내가 기꺼워하는 화초에 대해서 나뭇 이파리에 묻어있는 먼지까지 헝겊으로 닦아주는 경우도 있고 매일 물을 주고 빛을 향해서 돌려놓기도 하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고요. 자, 이거는 제가 옛날에 제주 여행을 한번 처음 갔을 때 방문했던 곳인 것 같아요. 예. 제주 백조 일손지묘 하늘에서 찍은 건데 이 보면 백조 일손지묘 요즘 이런 것도 정보를 찾기가 쉽더라고요. 그때 인터넷 초기만 하더라도 이런 정보 찾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알 수도 없었고 이거 똑같은 것이에요. 백조 일손지묘 이런 사진 인터넷에 있던데 할아버지가 100명에 손자가 하나다 이런 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때 막 희생됐던 사람, 그때 6.25 전쟁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금속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즉 빨갱이일 가능성이 있다. 충청도 교도소인가 경기도 교도소에서 수천 명을 그런 식으로 했죠. 사상범이다. 근데 전쟁이 났는데 우리는 후퇴를 해야 된다. 얘들은 동조할 수 있는 세력이다라는 전제하에 재판 없이 전부 다 사살했죠. 이거는 그보다 더한 거예요. 민간인 예비 금속에 걸린 거니까. 그 전에 아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누군지는 모른다. 왜? 수습을 못하게 했으니까. 무서웠어. 그래서 나중에 찾았을 때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대부분 어른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같이 모셔야 된다. 예, 우리 부모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손 우리가 기억한다 하나로서 이런 것도 의미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무동의 모습이고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도 똑같아요.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들을 이제 기리는 비를 세웠는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비를 깨트렸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죠? 근데 여기는 정으로 쪼오지는 않고 비석을 군인들이 깼어요. 땅에 파묻었어요. 이것도 역시. 그걸 다시 꺼낸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는 신원 쪽은 더 잔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 윗단에서부터 그런 의견이 내려온 것인지 말단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희생자 유가족으로 하여금 정으로서 글자를 하나하나 쪼개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연히
God, 영어로 갓이라고 그러죠. 그것의 어원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도 이 가짜를 가지고 R을 붙이면 갓이 되거든요. 시옷 받침이라는 전제하에 갓. 네, 우리 God, 갓, 저 발음 똑같잖아요. 그 갓인데 어디 삿갓 할 때 갓이고 양반대에 쓰던 갓이죠. 보면 이제 갓이라는 표현이 것이라는 게 있고 이쪽으로 가면 곧이 있고 저쪽으로 가면 굿이 있어요. 예, 이 기역자 발음하고 시어자가 들어가면 뭔가 전체적으로 지향점이 있다. 거기서 파생돼 나온 글자들이. 가짜도 보면 살갓이라고 되어 있어요. 갓, 갓할 때 갓도 시어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음이 같잖아요. 살의 갓, 겉에 평평한 곳이다. 꽃갓은 꽃 모양을 한 갓이다. 꽃갓 해서 왔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쁜 갓이라는 뜻이죠. 평평하잖아요. 그죠? 저기다가 가가 그가 되면은 끝이 돼요. 표면. 좀 물리적인 거죠. 그리고 것이 되면은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것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것이 허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따뜻함을 품어줄 때는 여가 들어가요. 곁이 돼요. 곁. 가깝지만 살가운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돼요. 그리고 그걸로 해서 뭘 나눌 때는 물결을 넣어요. 결이 돼요. 결이 다르다. 숨결까지 되죠. 그래서 이거 보면 참 우리나라 말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직관적이다. 우리 어느 순간에 다 녹아있거든요. 소리와 뜻이 같이 가요. 너무나 부드럽고 미묘하게. 예, 한국말을 외국인들이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지만 깊이 있게 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자 왼쪽으로 곳이 가면은 이것도 물질적인 건데 이건 우리한테 중요한 장소예요. 곳. 이것은 원래 곳에서 그 어원이 곧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어자 들어가는 거. 곧자왈 할 때 나오는 거 곳. 그 곳은 또 곧자왈 할 때는 자왈이 자갈이고 곧이 숲이더라고요. 제주도 방언에는 제가 찾아보건 데는. 자, 숲이라는 곳이 곧이 됐다. 일반 명사가 됐다. 그것은 옛날부터 숲이 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루란 말에서 나루터에서 나라가 나온 것처럼 바닷가에는 나루가 있었다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 육지에는 숲이 있었다. 그게 곧이라는 단어로 정착했고 해안가에 툭 튀어나온 부분도 그중에 특히 눈여겨볼 만한, 자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는 지역은 내부보다는 육상에서보다는 해상에서 훨씬 중요한 곳이에요. 이정표로 삼으니까. 그래서 지어수로 해서 갈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곧을 뒤집으면 굿이 되는데 이 굿은 의미가 상당하죠. 예, 굿 푸닥거리잖아요. 무당이 하는 굿, 즉 제사예요. 신과 교접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상당히 장난이 아니다. 기역과 시엇의 조합은. 그래서 영어의 god도 갓인데 어찌 된 것일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갓이라는 게 관이라는 의미하고도 속하거든요. 관, 즉 높은 사람이 쓰는 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갓도 보면은 신분에 따라서 엄격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긴 모자를 쓰기 위해서 이집트도 그렇고 우리 신라 시대도 그렇고 보면은 아기 때 왕족들은 머리를 눌러가지고 아래 위를 길게 만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긴 관을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긴 관을. 예. 자, 그것과 갓이 연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봤던 거고요. 자, 그래서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갓은 god 갓이고 굿은 good 굿이에요. 좋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신을 뜻하는 god하고 좋다 하는 굿하고 예 철자 o만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거하고 갓은 의미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굿을 하던 제사장이 과거에, 지금의 푸닥거리는 아니었겠죠. 초창기에는. 지금의 무당은 그 당시는 제사장이었고 말이었겠죠. 마구. 그래서 우리 머리가 된 거잖아요. 머리가. 마리가 머리. 그렇기 때문에 일치한다. 자, 얘는 굿을 하는 제사장이 갓을 쓰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제가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요즘 잘 나가는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뭐 간단하게 물어본 거예요. 가세, God, 가세, 신의 어원이 뭐냐라고 딱 저거 물어봤더니 답이 바로 이렇게 나오더군요. 이거 보면 재밌어요. 서양 사람들은 인도 정도까지, 왜 그들이 인도 유럽 의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유럽이 뒤로 갔다는 것은 인도보다는 많은 것이 인도의, 즉 동양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 문명이라는 것도 그리스 로마 문명의 태동이 되는 셈인데 유럽 문화의 태동이라고 봐야죠. 동양에서 페르시아 쪽에서 건너온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현지 토착, 그 당시는 열세이던 현지 토착 문명과 결합되면서 된 거잖아요. 근데 그래 자꾸 그들의 문화적 자산을,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서구 세력의 자산을 자꾸 그 기원을 찾다가 보면 동양으로 계속 가는 거죠. 거기서 꺼낸 게 인도예요. 그 이상은 모른다예요. 그러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핵심적인 데로 가면은,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구다에서 온 것 같다. 자, 영어라는 것은 라틴 쪽에서 라틴어가 로마 통해서 저쪽으로 계속 전파되면서 나중에 철자로 정리가 됐지만 그 전에는 고대 게르만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게르만어도 과거에는 아주 강한 물결은 아니었지만은 중요한 문화가 동양에서 들어올 때,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신석기시가 들어오고 농경이 시작되고 목축이 들어온 것들이 다 동양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때 중심 세력은 게르만 세력이었어요. 바닷가 세력이 아니고. 예. 그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바이킹의 선배들이 있어, 조상들이 있어. 거기가 또 영국을 오랫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많은 영어의 뿌리가 여기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뒤에 프랑스가 들어오고 뭐 라틴 말이 붙고 이런 식으로 된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구다에서 온 것 같다. 그리고 영어 현재 쓰고 있는 GOOD라는 표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이 정도예요. 예, 프로토 절문이라고 되어 있죠. 고대 게르만어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구다라고 하는데 구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촉발되다, 뭐 좋은 의미겠죠. 그러니까 혁명가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거 보면은 그 다음에 레벨도 이거는 아마 이제 존경받는 사람들이다. 이게 지도자다는 뜻이에요. 즉 옛날 예수 같은 거죠. 예수는 요즘처럼 자기 안주적이고 기득권 중에서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혁명가였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런 거에 잘 부합해요. 근데 발음이 구다에서 왔다? 구다?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우리 구다라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뭐 산스크리트 쪽에서 좋아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구다라? 구다? 구다라? 구다해라서 구다가 많은 쪽 하면 구다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정도 조언은 되죠. 구다라다. 그럼 큰 나라다. 큰 나라는 백제인데 왜 여기서 갔지 이게? 자,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사례를 또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 보면 옛날 유목민족의 후손들, 유목민족이나 임교는 우리나라 신라의 왕릉 같은 거, 대릉원 같은 그런 동그란 큰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르칸이라고 불러요. 구르칸. 이것은 우리는 칸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루. 예. 이것은 우리가 지금 쓰는 구렁이라는 말하고도 좀 닮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어에 보면 구루라는 표현을 써요. 구루. 한 분야의 대가라는 의미죠. 뭐 그 신적인 존재까지 올라간 구루. 이걸 쓰는데 구루 더하기 칸이에요. 구루도 영어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럼 구르칸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의 왕이다. 예, 저기 뭐냐 왕 중의 왕 이런 의미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무덤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자, 제가 어제 정치노평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예, 불쌍하다, 부끄럽다. 예, 불이 상하다. 부끄럽다는 결과적으로 불을 꺼트렸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이다. 불쌍하다는 불이 망가졌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불이 망가졌기 때문에 전체 상황이 안타깝게 됐다는 뜻이죠. 예, 너무나 우리말과 절묘하게 일치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불이란 단어는 참 오래된 말일 텐데 우리가 구석기 때부터 불을 썼다고 보면은 동물 생활을 할 때 그때부터 썼던 말이고 이 단어를 역추적하면은 뭔가가 나온다. 자, 위에 뭐 불쌍하다만 보면 이런 생각 가끔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 상하다인데 지금도 상했단 말을 진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한자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상할 때 상, 한자 정리가 돼 있잖아요. 살상하자, 사상자, 부상. 예,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한자가 훨씬 개발되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표현이라는 거예요. 불이 상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끄트리다도 그만큼 오래된 말이라는 거예요. 옛말이. 이런 핵심적인 단어는 안 변했다.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이고, 그만큼 불이 중요하죠. 불을 잘못 따르면 불쌍해지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밑에 이 하트형 볶음밥인데, 여기 보면 사랑이 가득한 볶음밥을 먹어볼 차례. 여기 사랑이란 말도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사랑방수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거고, 요즘은 국어책에 지문도 나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영화화된 적도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 저는 사랑이라는 거가 의미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저는 사랑은 살다와 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랑이라는 단어는 와와 과와하고 와나 또 과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거는 정말 가치 있다. 약간 물리적인 표현이 강조된 느낌이고, 랑은 그거랑 연대를 한다. 즉 정을 느끼는 부분 대상과는 랑을 써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안락하다 할 때 단어 옛날에 알록산이 난이 있었고 알락, 얼룩, 덜룩, 락, 룩, 럭 이런 것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묘사한 표현들이거든요. 즉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같이 누구랑 사는데 정을 갖고 산다. 오랫동안 소위 말해서 미운정, 고운정이 엮이면서 산다라는 표현이에요. 랑자라는 것은 과하고 와와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누구하고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아리랑 스리랑을 제가 여기에 대한 제 말씀을 드린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됐는데 갈수록 굳어집니다. 우리 설명의 폭이 넓었어요. 아리랑 스리랑. 예. 아리랑 고개를 넘어왔다. 어려운 곳을 넘어왔다. 알은 신입니다. 우리 신주단지 들고 옛날에는 피난 갈 때 신주단지부터 챙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진 않지만. 알이랑 설은 누구냐 그러면. 분명히 알이랑이 더 중요해요. 알이 중요하고 설은 덜 중요해요. 설은 설계골 할 때 그 설입니다. 그것도 이상한 한자로 적어놨어요. 설 아니에요. 썰개예요. 썰개. 쓰는 도구, 모자. 지금 그 말 안 써서 그렇지. 쓰는 도구, 썰개예요. 당연히 옛날에 그렇게 썼겠죠. 저 관이에요, 관. 또는 갓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뒤에 가서. 그것을 쓴 사람. 즉, 저거는 알은 신주고 설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제목은 아리랑이에요. 스리랑이 아니고. 아리랑, 스리랑 우리가 많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서로 다독여가면서 아리랑의 가사에 잘 드러나 있고 200편 이상의 파생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한 외국 음악 이게 누구죠? 소향이 부르는 홀로 아리랑 그걸 들으면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데 뭐냐면 되게 서사적이다. 두 번째는 그 사람 가수였던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영국 출신인 것 같은데 영국하고 미국의 과거의 민요들을 봤을 때는 죽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 홀로 아리랑은 되게 진취적이고 힘을 내자라고 한다. 이 어려운 고통 속을 거쳐가면서도 잘 헤쳐나가자. 그게 나오는 게 알과 설이에요. 알과 설과 같이 갔기 때문에 힘을 내서 오른 거예요. 우리 민족의 문화적 기원에 대한 이야기, 인종적 기원이 아니고 문화적 기원에 대한 것은 아리랑이 그냥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한테도 좀 울림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지역마다 다 파생형이 다 있는 거잖아요. 아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노래도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나온 알과 설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것도 다음 기회에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됐는데요. 자, 그 아리랑을 부르면서 우리가 민족이 대이동을 했는데 문화적 순회 집단에 이동을 했는데 그게 고조선의 건국 세력이든 뭐든지 간에 예, 그 이후로도 우리가 이런 전통을 계속 이어왔다는 겁니다. 왜? 알과 설은 되게 옛날에 쓰던 말이거든요. 예. 그런 아리랑을 부르면서 우리 정착지를 찾아서 왔던 곳은 뭔가에 어떤 신념이 있었겠죠. 아슬아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슬아슬이 말이 되는 겁니다. 알설 하면서 왔다는 건데 지도자들만 보고. 네. 자, 거기서 파생이 돼서 알이고 썰이다라는 말도 나왔던 거예요. 아슬아슬을 우리 몸에 나타나는 피해로 부상으로 전환을 시키면 알이고 썰인 거예요. 그 분위기는 아슬아슬한 것이고 아슬아슬하다 보면 알이고 썰이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건너왔다는 거예요. 알이랑이 주는 분위기처럼. 그 알과 썰이 누구냐 그러면 예, 많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자, 그다음 오늘 불 이야기를 제목을 끊었으니까 볼게요. 불씨란 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좀 가볼게요. 불씨 뭐 어렵지도 않지만은 불 더하기 씨라는 건 다 아실 것입니다. 불씨가 얼마나 중요하냐. 불씨 잘못 건드리면 불쌍해지는 것이고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예, 저 씨를 보고 성씨 할 때 저 씨를 한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자다. 씨앗 할 때 씨아라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아자도 한자가 있으니까. 아니죠. 씨란 말은 엄청 오래된 말입니다. 예, 이 한자가 있기 훨씬 전에 있던 말이에요. 그 말 누가 썼을까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파생형을 자유자재로 분위기에 탁탁 맞춰서 아까 굿 하듯이 쓸 수 있는 나라가 누구냐?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불이란 말을 처음 썼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네. 불씨. 그 다음, 다시 환기 차원에서 보면은 부싯돌. 또 너무 말이 이쁜 거죠. 불씨를 만드는 돌이에요. 옛날에 엄청나게 중요했던 것이죠. 예. 불씨 돌이겠죠. 맞죠, 여러분? 그 다음, 불쏘시개. 부싯돌은 불쏘시개랑 같이 다니는 패키지입니다. 예. 부싯돌은 돌이에요. 스파클이 이렇게 해요. 그죠? 다 불꽃을 튀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꽃이라고 합니다. 불꽃. 그만큼 소중했던 것입니다. 불은. 네. 그리고 불쏘시개를 꺼내서 거기 마른 잎 같은 거나 집 또는 나뭇잎을 얇게 베어내서 말린 거 돌돌 말리죠. 예. 냉동 삼겹살처럼 거기에 불을 붙여서 불씨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 불쏘시개죠. 예. 불씨를 만드는 도구. 예, 불쏘시개. 작대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씨를 만드는 도구가 이렇게 됐다. 그다음 민족적인 부분으로 오면은 부여를 불이라고 읽어야 된다. 옛날에는 그런 설례도 있다. 그래서 고려도 고리라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고구려도 고리라고 불렸다는 건 다 아시죠?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북한은 고구려, 남한은 신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 파지 않는 어떤 좀 멍청한 그런 이유들이 있긴 있는데 고려도 그러니까 고려라고 오래 불렸던 거죠. 예, 부여, 고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그거가 민족적인 기원을 다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동북아 민족의 유목민족 더하기 원래 유목민족이 반농 반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특히 한반도 북방에 있는 만주 지역은 더더욱더 그래요. 본격적인 초원은 아니고 초원이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내륙의 본격적인 산악 지역과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래서 고려가 처음에 고려 시대 때 우리가 유럽에 소개돼서 알려져서 그 당시 이제 이태리 활발했던 무역을 했던 이태리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고리라고 불렀다. 지금도 고리라고 부르는 곳이 많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왜? 우리도 고리라고 불렀으니까. 부여도 불이다. 그러면 불이에요. 바로. 불. 예. 지금도 바이칼 주변에 가면 부리야트족이 있습니다. 야는 누구 야라고 부르는 것이고 터는 우리의 들과 일치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불이에요. 부리족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부리족이에요. 부리야트는. 야트는 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도 불이다. 예, 불의 민족이다. 거기가 주류 세력을 어떻게든 형성했었다. 어떤 이유에서 민족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부여에서 보면 고구려가 부여에서 내려와 가지고 남하를 해서 새로운 고구려를 건국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 주위에 도와준 지금 3인방 정도로 보통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거 보면 다 이민족들이에요. 우리가 단일 민족을 강조한다면 부여도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주요 세력이 부리족이 아니었는데 지금 부리아트라고 불리는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고요.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상층부가 그렇잖아요. 그럼 그 지분을 다 나눠 가졌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되게 우리가 순수한 민족을 유지하다가 가끔 사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발해가 했는데 발해는 상층부는 고구려 유민이고 하층부는 뭐 말갈족이다. 옛날부터 계속 그랬어요. 고조선 때부터 다. 왜 근데 거기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발해에서. 예, 그건 시비라고밖에 볼 수 없고 거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불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도 많은 것을 남겼어요. 표현에 있어서 부리부리하다, 부럽다다, 그리고 불이 나기라는 표현도 있죠. 불이 나기는 뭐겠습니까? 불이 난 것처럼이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부여 사람들의 옛날 이미지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예, 삼국시대 때 보면은 백제가 힘이 약해졌을 때 남부여라고 이름을 고쳐짓습니다. 그건 기상을 불러 이렇게 세운다는 느낌이 부여라는 단어에서 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수도를 이제 천도한 것인데 공주에서 거기서는 곰이었죠. 곰. 여기서는 불로 다시 바꾼 거죠. 예. 다시 불을 지피어 붙이겠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쉬워요. 자, 고려도 마찬가지 고리족인데 이는 어디서 왔느냐? 저는 케레이트족과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는 뭐 말갈이라고 부르고 뭐 몽골이라고 부르고 뭐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불이 케레이잖아요. 케레이터 덜이니까 케레족이다. 여기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현재도 있지요. 케레이트족이. 그가 또 주류를 형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고, 자, 불을 하면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아요. 불은 밝음으로 이어지거든요. 붓다 박다 같잖아요. 예, 불을 피우면은 불이 일단 불이기 때문에 붉어져요. 주변이 불로 환해지는 거예요. 붉어지죠. 그래서 빨갛다는 색깔이 나온 것이고 그 붉어진 결과로 인해서 주위가 밝아져요. 환해지죠. 예, 거기서 다 단어가 미묘하게 다 파생이 돼 나온 거예요. 우리 자유자재로 쓰잖아요. 상황에 딱딱 맞게. 그리고 한 단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어지잖아요. 쫙. 자, 그래서 환하다는 기본적으로 하얗다하고 어원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붉은색이죠. 불을 켜면 붉어져요. 그러면 불에서 밝아져요. 밝아진 결과로 주위가 하얘져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자연스러운 전환입니까, 여러분? 네. 자, 채취한 날랑이 비서 뭐 몇 번 소개해드린 건데 들을수록 아마 뭐 쉰소리하고 인내해서 좀 바뀌실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현명한 도구가 있었으니 이를 풍류라고 한다. 저게 풍류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이건 제 의견 아닙니다. 예. 제가 딴 데서 보고 여러분한테 전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 말이 너무 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앞뒤가 다 맞아요. 풍류는 밝음이라고 읽어야 된다. 밝음이라고. 왜냐? 그래서 이두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풍은 뭐냐? 바람이에요. 바람이죠? 류는 리얼 받침이에요. 이렇게 밝음. 우리는 밝음의 도가 있었던 거예요. 밝음의 도. 불이 켜져서 주위가 확 밝아지는 그게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삼교를 포함하여 묻백성을 교화하는 것이다. 깨우치게 해주고 깨우치게 한다기보다는 밝게 해준다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깨다, 부시다가 있잖아요. 깨우치는 것은. 근데 밝히는 것은 주위가 그냥 스스로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부분이 강조되는 표현이거든요. 너무나 대단한 표현인데 저것을 풍류라고 해석해서 술 먹고 노닥거리는 거랑 같은 걸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겠죠. 밝음의 도다. 그럼 불에서 출발해서 밝음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정치적, 철학적 부분까지 성화된 거예요. 주위가 하얗게 밝아지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통치의 철학의 핵심이 된 거죠. 이거는 드라마틱하다고 봅니다. 자, 얘 주변에 일본에도 영향을 줬죠. 핫가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후쿠오카 옆에 핫가다인데 핫가다가 원래는 주요 도시였습니다. 거기 한자로도 말하면 박다라고 적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핫가다라고 읽는 거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뭐 백제라고 적어놓고 다른 식으로 읽죠. 예, 그래서 일본의 한자가 정신없이 된 겁니다. 예, 완전히 주입된 여기저기서 날라와서 마음대로 꽂혀 있는 상황이에요. 정리가 안 돼 있고. 예,
그래서 박다라는 단어가 여기도 들어가 있었다. 예, 이건 뭐 일본은 예, 그런 것입니다. 자, 바다의 구어라고 옛날에 안재홍이 구한말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도 이 글을 보고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의 옛날 고택인지 그가 태어난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평택에 그 사람 집이 있어요. 아직도. 거기를 찾아가 본 적도 있습니다. 주위가 마침 그래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주위가 다 신도시 개발해가지고 다 막 깨끗이 다 밀려나갔는데 그 집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바다의 고를 발알이라고 의견을 냈던 사람인데 저 100% 동의합니다. 발알은 어디서 왔느냐? 옛날에 보면 밑에 보기에 보면 발알의 가난이 바다의 가난이 옛날 바다를 발알이라고 발음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발알 뭐냐? 밝은 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이것은 우리가 바다를 바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거의 호수에 가깝게 생각했다고 보시면 돼요. 큰 호수, 밝은 알이죠. 태양이라는 뜻으로도 써요. 해가 뜨는 곳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큰 호수, 신령스러운 곳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발해만이란 말이에요. 발해? 발해도 이거예요. 밝은 해가 어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한자를 보면 피안하게 적어놨잖아요. 그 발해는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우리 조상식으로,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다 해석이 돼요. 예, 발해만은 중요했다. 예, 백제도 첫 번째 내려서 정착한 곳이 발해만입니다. 고조선의 마지막 근거지도 발해만이고. 그래서 해상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로 넘어왔죠. 밝은 알, 발알이 발해가 됐다. 예, 한쪽은 발해가 됐고 한쪽은 바다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보면 아랄해가 있죠. 예, 지금 다 말라버린 아랄해. 아랄입니다. 똑같잖아요. 바이칼? 바이칼은 밝은 알입니다. 여기도. 또는 밝은 칼이라고 부르어요. 콜. 그럼 콜이라는 단어가 칼이라는 단어가 그걸 많이 쓰이고 있죠. 호수라는 단어로. 그것도 칼도 쪼개 보면은 큰 알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큰 알로. 그런 면에서는 알과 크다는 단어가 따로 있었는데 그게 합쳐져서 한 단어처럼 쓰였단 말이에요. 칼 또는 콜로. 칼 하면 호수, 콜 하면 골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어원을 그거의 기초 어원을 우리가 낱말을 만드는 방식으로 썼다는 것이에요. 우리 문화의 뿌리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소개를 드린 건데 저도 뭐 이런 걸 통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오늘의 어원이 뭘까 제가 한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온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알. 옛날에 온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온알. 그래서 오늘이라고 썼죠. 나한테 온 알이에요. 나의 하루, 나의 태양. 나한테 다가왔어요. 왔다고 했어요. 준 날이 아니에요. 온 날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을 대하는 느낌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상당히 대등하게 세상을 보고 있어요. 예, 신과도 교감하는 것이지 지시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 지금 기독교 쇠퇴해지는 기독교는 한번 되씹어 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기에 적절한 것을 기독교가 제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탔지만 본질과의 그 이질감과 이격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자, 우리가 붉은이라는 표현이 밝은이라는 표현이 된 것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뒤에 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늘의 불과 세상의 불 같은 존재 신이죠. 예. 자, 그래서 붉은 산, 밝은 산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몽골에 있는 산 이름인데 불관산이죠. 아이벡스를 풀어줬어요. 예. 산을 동물 보호하기 위해서 등산도 금지시키고 촛불도 불 켜는 것도 뭐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저 불관산이 우리나라에도 불관산이라는 어원에서 출발해서 글로 보이는 산 이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불함산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인지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백두산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한 산 이름입니다. 불함산입니다. 붉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밝은 산이라는 뜻이고 우리 서울에 있는 북한산, 네, 한자로는 뭐 북쪽에 있는 한 뭐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해석이 안 되는 표현이죠. 그것을 차음을 한 것입니다. 여기도 붉은 산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 옆에 불암산도 있죠. 밝은 암, 돌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돌이 모르겠습니다. 북한산보다 돌이 많은 것인지 도봉산보다 돌이 많은 것인지 다 같은 뜻이에요. 밝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이 거창 근처에 와서 보니까 이게 우뚝산이 많은 것처럼 가야산 이름도 우두산이잖아요. 오똑산, 우뚝산. 예, 이거 제가 지난번 보여드렸죠. 몇 개 찾았다고. 대표적인 산들이. 예. 그다음 발칸반도, 밝은 반도죠. 불가리아는 엄청나죠. 거의 뭐 부여랑 같은 표현이잖아요. 부리족, 불가리아. 예. 그리고 러시아의 젖줄, 볼가 강, 붉은 강, 밝은 강이죠. 그래서 바이칼, 붉고 큰 바다, 붉고 큰 호수. 바이, 흰색이 됐죠. 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힐백자하고 백백자가 발음이 같은 이유가 된 것입니다. 힐백자인데요. 바이라고 아마 중국에서 발음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많이 준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백자도 된 겁니다. 천, 백, 만 이렇게 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예, 단어의 어원들이.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백두라는 표현으로 또 된 거예요. 흰 머리산이잖아요. 밝은 머리산이에요. 예, 신령스러운 이름이죠. 자, 이런 거 볼 수도 있고 이런 건 계속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칼은 밝은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칼은 큰 알에서 왔다고 봐요. 큰 호수예요. 예. 카잔, 지금도 카잔이 있죠. 예, 거기에 카잔의 상징물이 잔이에요. 잔. 그 잔이 한자갈까요? 한자도 보면 잔 있어요. 아니에요. 그 잔은 옛날부터 엄청 오래전부터 쓰던 표현이에요. 우리도 잔 있잖아요. 잔이라고 하잖아요. 술잔. 카잔, 큰 잔이잖아요. 예, 여기가 뭐 물이 두 개가 큰 강이 합류하는 건가 그래요. 그 옆에 이제 호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이카잔이에요. 그죠? 예, 하얀 밝은 큰 잔. 이거예요. 그래서 백제를 보면은 광개토 왕릉비에다가 보면은 백잔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잔자가 잔혹하다 할 때 잔자를 써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비하하는 표현을 쓴 건데 물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 이미 백잔이라는 표현을 잔자를 차용해서 이미 그런 식으로 쓰고 있었는지 내지는 백제 사람들은 공식적인 이름은 백제였지만 원래는 백잔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것을 비꼬기 위해서 잔자를 한자를 그런 걸 차용해서 넣었을 수도 있어요. 고구려 쪽에서 백제, 백개가 건너올 제, 아니 이렇게 해석하면 답이 없어요. 백잔이에요. 밝은 잔이에요. 카잔이랑 비슷한 거예요. 100가지를 담는 잔이에요.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백잔이라는 이름이 카잔보다 더 훌륭한 이름이에요. 자, 그가 백제가 22담로를 부르는 해양 제국으로서의 의미에 딱 맞는 표현이고 전 세계를 안겠다. 그것을 아까 최치한의 날랑미 서문처럼 밝음이라는 도하에 밝음을 부어내는 잔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자, 그래서 우리 불알은 너무나 양기와 양기의 합입니다. 예. 그죠?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봉 더하기 알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즉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불자가 봉자의 어원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장식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봉황이까지 등장했다고. 지금도 봉황기가 있잖아요. 그 봉황은 서구로 가서는 뭐가 됐습니까? 불새가 됐어요. 피닉스라고 불리는. 우리도 있죠, 새가. 삼조구. 고구려 삼조구 문양 남긴 거 보면은 꼭 천마도처럼 밑에 물결무늬 또는 불꽃 무늬 같은 게 있어요. 즉 우리도 불새예요. 삼조구는 그게 뭐 까마귀든지 달기든지 잘 모르겠지만 태양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와 태양을 연결해 주는 새예요. 그래서 불에서 파생된 거예요. 봉황도. 맞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알자가 우리 어떤 식으로 남아 있느냐면 태흥알링이라고 만주 북서쪽과 내몽고 몽골을 잇는 경계를 이루는 곳이죠. 태흥알링. 그리고 시오테알링이라면 지금은 러시아 땅이고 저기 연해주 우리 한국 호랑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게 다 현지인들의 발음을 차용해서 한자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태흥알링 같은 경우는 태흥알령이로 되어 있고 러시아 쪽은 다 알링이라고 표현되는데 같은 말이에요. 알령이나 알링이나. 이게 뭡니까? 알 더하기 린이에요. 알 더하기 린.
알은 신령스러운 거죠. 리는 숲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고시였죠. 제주도에서는 알링 신령스러운 밝은 숲이다. 이렇게 해석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거창에서도 행사를 하죠. 아림제라고. 왜? 도시 한가운데 아림사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림이 알림이에요. 알림. 그래서 우리가 알다라고 표현하는 게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알림이 뭐와 같습니까? 알림이란 것 같아요. 알림. 알림은 신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알림이에요. 내가 안다는 것도 그 원리와 이해, 그 뒤에 있는 뜻을 내가 다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알다의 표현이에요. 그 알이 거기 나오거든요.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몰라? 알아? 알았다. 알아들었다. 알겠냐? 우리는 교회에 다니든 절에 다니든 아무데도 안 다니든 이 말 항상 써요. 절에 매일 가지는 않으시잖아요. 교회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잖아요. 우리는 맨날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그 맥락을 이 전체 맥락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매일 주문을 외는 거고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매일 불경을 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매일 빌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계속 지켜봐요. 우리 말 속에 그게 다 녹아 있거든요. 근데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그게 맞지 않아요. 내가 알겠다 했는데 안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알겠다 해놓고 안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게 센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알림은 다른 식으로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그 기말지, 신라의 뭐 하여튼 시조 중에 하나, 기말지에 보면은 기말지의 여자친구, 애인, 결혼한 사람이 알령이라는 여자아이예요. 알령에서 온 거예요. 예. 즉, 기말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알지죠. 그 알은 이 알입니다. 알이 숲에 내려온 거예요. 알린이잖아요. 그래서 그 짝의 이름은. 즉, 기본적으로 린이에요. 여자아이 이름은. 기말지와 관계가 됐기 때문에 알자가 들어간 거예요. 알린이에요.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몽고에서 저기 만주 쪽에서 활동할 때 큰 산맥을 보고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장명을 했을 때 그 의미가 그 의미예요. 신이 내 깃들인 곳이에요. 기말지의 신호를 거꾸로 해석하면 딱 설명이 돼요. 그래서 산신령은 신에서 온 거예요. 산에 위에 산신령이 다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산에는 그것과 땅과의 조화로 만들어 놓은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산을 볼 때는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큰 산에다가 케이블카 지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키장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덕유산에 무주 리조트 만들어가지고 산 다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곤돌라도 생겼잖아요. 그게 100년, 1000년 갑니까? 이미 시들하잖아요. 예, 온데만데 다 생기니까. 그냥 돈만 들이고 똑같아요, 결과는. 산만 망가졌죠. 산신령만 노하게 됐죠. 여러분 안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안 안전하지 못해요. 예. 자, 그래서 알린이 됐고, 저런 표현이 우리가 아련하다라는 생각하고도 이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멀리서 큰 산을 봤을 때 아련한 느낌이 드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한테 보통 기억을 떠올릴 때 우리가 아련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나쁜 느낌 아니에요. 이거 같은 거예요. 그때 그 기억. 우리는 그 아련함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